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이쿠 이기 시니어 김민재라고 합니다. 옵젝트 디텍션하고 세그멘테이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강의 때 음성이 녹화가 안 돼서 이렇게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고요. 대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세그멘테이션의 트랜스포머 모델, 마스크 포머 부분을 추가를 해서 녹화를 한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컴퓨터 비전의 대표적인 태스크인 오브젝트 디텍션하고 세그멘테이션 중에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가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디텍션은 기본적으로 한 이미지 내에서 있는 여러 개의 물체들, 하나의 물체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물체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그 물체들의 위치, 로컬라이제이션을 다루는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다루었던 어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한 스파셜 로컬라이제이션이 없는 태스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디텍션은 클래스 레벨들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전부 찾고 클래스를 판별을 하고 위치 정보까지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 위치 정보는 바운딩 박스하고 컨피던스 스코어라는 예측값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운딩 박스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음, 이 이미지의 왼쪽 위를 좌표계에서 이제 0,0으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를 가장 큰 값으로 가정을 해서 좌표계에서 가장 큰 값으로 가정을 했을 때 이 바운딩 박스의 왼쪽 위를 xy 민으로 정의하고 오른쪽 아래를 xy max 좌표 값으로 정의를 해서 바운딩 박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이제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의 xy 좌표 그리고 이 높이와 너비 width와 height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식 바운딩 박스 정의 방식을 알면 다른 방식의 좌표 값으로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에 접근을 했냐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CNN 모델을 통과를 시킨 후에 이제 FC 레이어를 통과시킨 후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적용을 하면 되고 이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는 이 바운딩 박스 값을 예측하는 리그레션 레이어를 또 추가를 해서 이 디스턴스 베이스 로스를 주고 이 두 로스를 웨이티드 썸을 해서 토탈 로스를 계산을 하고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접근 방식을 가졌었는데 이 방식이 가진 문제점은 일단 이미지 내에 여러 개의 객체가 있는 경우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미지마다 오브젝트의 개수도 다 다를 거고 이미지 내에서의 오브젝트의 어떠한 아비트리한 순서도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리그레션 레이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그레션 레이어에서 바운딩 박스 값을 예측을 할 때 x1, x2, x3, x4에 대한 예측값을 내놓아도 맞지만 같은 예측값을 순서를 바꿔서 예측을 해도 맞는 값인데 이제 모델이 이 두 가지 경우를 전부 맞다고 판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방식이 그러면 이 이미지 내에서 객체가 있을 만한 리전들을 프로포절 한 다음에 그 프로포절들을 CNN 레이어에 태워서 이제 그 프로포절에는 하나의 오브젝트만 있을 테니까 거기서 이제 리그레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방식이 나왔었는데 그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은 하나의 이미지 내에서 얼마만큼의 프로포절을 해야 되냐라는 게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사실 하나의 이미지 내에서 정말 픽셀 하나하나당만 생각을 하면 수많은 프로포절들을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산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말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프로포절 베이스드 모델과 프로포절 프리 모델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인
프로포저 베이스드 모델부터 살펴보면 이제 투 스테이지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 투 스테이지는 후보가 되는 이 리전 프로포저들을 만들어내는 그 리전 프로포저 모듈하고 그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레코그니션 모듈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원 스테이지 프로포저 프리 모델들은 싱글 스테이지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 엔드투엔드로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프로포저 베이스드 모델들은 RCN 계열 모델 3개를 살펴볼 거고 프로포저 프리 모델은 YOLO, SSD, DETR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저 베이스드 어프로치부터 설명을 다시 하면 이제 리전 프로포저 모듈 이제 이미지 내에서 이 부분에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다는 위전을 추출해내는 모듈이고 그 다음에 그 프로포저 위전 내에서 객체를 인식하는 레코그니션 모듈로 구성이 되고요. 처음에는 전통적인 이제 딥러닝 방식이 아닌 이 데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하고 모델을 리전 프로포저 모듈에서 갖다 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셀렉티브 서치라는 걸 쓰는데 이제 이미지 내에서 최대 2000개까지의 리전 프로포저를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딥러닝 베이스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페스트럴 RCN에서 딥러닝 베이스드 모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RCN 계열 모델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서 그 개념들을 설명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IOU라는 매트릭인데요. IOU는 이제 바운딩 박스 두 개의 바운딩 박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한 predicted 바운딩 박스하고 GT 바운딩 박스가 있을 때 얼마나 잘 우리가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했냐를 판별을 하는 예측 매트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분자가 두 바운딩 박스가 겹치는 어리하고 분모가 두 바운딩 박스의 분자가 이제 교집합이고 분모가 이제 합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은 이렇게 간단하고 이게 이제 모델 입장에서 생각보다 되게 높은 값을 얻기가 어려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IOU 자체를 많이 쓰기도 하고 IOU의 베리언트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IOU를 이용해서 NMS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모델이 이제 한 이미지 내에서 바운딩 박스 여러 개와 각 바운딩 박스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지고 있을 텐데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이 모델이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하나의 바운딩 박스만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때 이 겹치는 바운딩 박스들을 제거를 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살펴보면 일단 이 모델이 제안한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를 컨피던스 스코어 기준으로 소팅을 하고 가장 높은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진 바운딩 박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와 다른 모든 바운딩 박스들 간의 IOU를 계산을 해서 이 값이 특정 스레스홀드를 넘으면 아 이거는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바운딩 박스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그 바운딩 박스를 지워내게 됩니다. 후보군에서 지워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지원할 바운딩 박스가 없으면 이제 남아있는 후보군 중에서 다음으로 컨피던스 스코어가 높은 바운딩 박스를 채택을 해서 똑같이 알고리즘을 수행을 해주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컨피던스 스코어가 가장 높은 바운딩 박스들만 남게 되고 이제 나머지 불필요한 바운딩 박스는 전부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NMS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디에 쓰냐면 주로 나중에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들이 모델이 이제 아웃풋을 나오게 될 텐데 그 최종 아웃풋을 내놓을 때 이 마지막에 NMS를 써서 바운딩 박스를 지워내고 객체당 하나씩의 바운딩 박스만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값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MAP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MAP는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서 가장 제너럴하게 사용되는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별로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계산을 하고 그거의 평균값을 낸 건데, 이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이 프리시전 리콜 커브의 아래 영역의 넓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프리시전은 이제 저희가 알듯이 트루 포지티브가 분자로 가고 트루 포지티브하고 펄스 포지티브를 더한 게 분모로 가고, 리컬은 트루 포지티브가 분자로 가고 트루 포지티브하고 펄스 네거티브를 더한 게 분모로 가는데, 이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서 펄스 포지티브는 GT가 백그라운드인데 객체가 있다고 모델이 예측한 경우가 될 거고, 펄스 네거티브는 객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GT가 객체가 있는데 모델이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예측한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은 컨피던스 스코어 기준으로 전부 이제 정렬을 해주고, 후보군들을 전부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저희가 예측한 프리딕트 바운딩 박스하고 GT 바운딩 박스하고 이제 첫 번째 가장 컨피던스 스코어가 높은 바운딩 박스부터 매칭을 하기 시작해서 IO가 특성 트레스홀드보다 높으면 이제 이거를 포스티브 바운드 익sem플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GT 바운딩 박스를 없애주게 됩니다. 그 해당 그 매칭되는 GT 바운딩 박스를 없애주게 되고, 아니면 네거티브라고 판별을 해서 이 에버리지 프리시전 커브를 순차적으로 그려나가게 되는데, 이때 프리시전을 1부터 시작을 하고 리컬은 이제 0부터 시작해서 각각 false positive,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 이 넷 중에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이 컨피던스 스코어가 가장 높은 바운딩 박스부터 시작을 해서 한 값을 더해 나가게 되면서 프리시전하고 리컬 값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가장 끝까지 하게 되면 이 에버리지 프리시전 커브가 그려지게 되고, 이 값을 계산을 해서 MAP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클래스별로 AP를 계산을 해서 MAP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이제 코코 MAP를 가장 제너럴하게 많이 쓰는데, 코코 MAP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코코 데이터셋, MS 코코 데이터셋을 쓸 때 주로 사용하는 매트릭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익sem플을 정의를 할 때 IOU가 특정 스레스홀드보다 높을 때 이제 높은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IOU 스레스홀드를 또 0.5부터 0.95까지 0.05 단위로 나누어서 이 모든 경우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IOU 스레스홀드에 대한 경우도 계산을 해주고,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해줄 때 그 안에서 이제 또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평균을 낸 게 코코 MAP가 됩니다. 그래서 이 IOU하고 NMS하고 MAP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이제 투 스테이지 모델에서 첫 번째로 RCN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RCNN은 아까 말했듯이 리전 프로포절 모듈하고 레코디션 모듈로 구성이 되고, 일단은 이 전체적인 모델의 플로우는 리전 프로포절 모듈에서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을 써서 최대 2000개의 리전 프로포절을 뽑아낸 다음에 이거를 모두 이제 CNN 백본 모델에 태워서 리그레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각각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한 번에 잘 설명한 그림이 여기 보시듯이 나와 있고, 이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RCNN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백프로퍼게이션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은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떻게 학습을 하냐, 그 방식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저희가 뽑아낸 리전 프로포저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CNN 백본에 넣은다고 했는데, 그 부분부터 파인 튜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전 프로포절 모듈에서 나온 바운딩 박스들이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백그라운드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GT 바운딩 박스와 이제 저희가 예측한 바운딩 박스의 IOU 값이 0.5 이상이면 포지티브 샘플로 정의를 하고, 0.5 미만인 경우는 네거티브 샘플로 저장을 해서 이 논문에서 미니 배치를 128개를 구성할 때 이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샘플의 비율을 1대3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을 샘플링을 하면 이게 이제 매트릭 러닝에서도 배울 텐데, 모델이 예측을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로버스트한 학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구성을 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리그레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해서 처음에는 이 CNN 백봄에 대해서만 파인 튜닝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CNN 백본을 파인 튜닝한 이후에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만 또 학습을 시켜줍니다. 이때는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샘플을 구성을 할 때 포지티브 샘플은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샘플은 IOU 값이 0.3 미만인 그 예측한 바운딩 박스를 네거티브 샘플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전체에 대해서 모델 전체에 대해서 한번 에폭을 한번 돌려준 후에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기법은 간단히 말하면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 모델이 실제로는 배경인데 객체로 인식을 해서 바운딩 박스를 만드는 false positive 샘플을 만들어서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가 이제 경험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로버스트하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샘플을 이제 IOU가 0.3 미만인 하드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드 네거티브 샘플로 구성을 하는 기법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단은 이 부분에서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NN 백본하고 클래시파이어까지 학습을 했으면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학습을 할 때 처음에 저자들이 이제 이거를 원본 이미지의 절대 좌표 값으로 예측을 하게 됐더니 이 모델이 잘 예측을 하지 못하고 학습이 안 되는 걸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피처 맵의 픽셀 하나하나는 특정 리스티브 필드의 컨텍스트 등의 내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을 거고, 저희가 CNN 백본을 태우면서 이 레졸루션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 위치 원본 이미지에서 있던 위치 정보 자체는 손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절대적인 좌표값을 예측을 하는 거는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대 값으로 어떤 식을 통해서 변환을 해서 예측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 인베리언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로그 스케일 트랜스포메이션 값을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한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 스케일 인베리언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현재 바운딩 박스를 저희가 예측한 프리딕트 바운딩 박스를 GT 바운딩 박스 기준으로 위아래 좌우쪽으로 얼마나 평행 이동을 해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값이고, 그 다음에 로그 스케일 트랜스포메이션은 상대적인 크기,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의 크기를 이 가로 세로로 얼마나 수축시켜야 될지, 익스트랙트 시켜줘야 될지 아니면 늘려줘야 될지, 아, 그러니까 얼마나 수축시켜야 될지, 컨트랙을 시켜줘야 될지 아니면 늘려줘야 될지, 익스트랙션을 시켜줘야 될지, 그 레이시오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 인베리언트 트랜스포메이션은 txty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로그 스케일 트랜스포메이션 값은 twth
값으로 정의가 되는데, 모델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 식에서는 dp에 대한 dx, dy, dw, dhp, d 펑션에 대한 값으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모델이 아이디얼하게 학습을 해야 될 식은 tx, ty, tw, th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델이 p에 대한 함수 d로 학습을 하게 되고, 이 학습은 이 저희가 CNN 백본에서 나온 풀5 피처하고 어떤 웨이트에 대한 다 프로덕트로 실제로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저희가 옵티멀한 W 스타를 구할 때 이 저희가 모델이 아이디얼하게 배워야 될 T 스타하고 저희가 모델이 예측한 DP식에 대한 L2 로스를 줘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TWTH에서 로그 스케일로 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이 레이쇼 값이 어쨌든 0보다 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모델한테 주기 위해서 이제 로그 스케일을 주면 이 값이 포지티브 데피니티브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W 스타를 구할 때 람다는 1000을 줍니다. 이 1000을 왜 줬냐는 이제 논문에서는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경험적으로 이 값을 도출해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CNN 백본을 배우고 CNN 백본을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CNN 백본을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클래시파이어인 서포트 벡터 머신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다시 학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RCNN의 어떤 컨트리뷰션은 일단은 처음으로 딥러닝 메소드를 적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태스크를 해결을 하려 했다. 그리고 이 리전 프로포저 모듈에서 셀렉티브 서치를 써서 아예 그냥 무작위로 브루트 포스 방식으로 리전 프로포저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나 계산 비용이 줄었다. 그리고 이 RCNN 모델이 MAP 매트릭 측면에서 나름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리전 프로포즈 모듈에서 2000개 정도의 리전 프로포즈를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다 CNN 모델에 넣어야 한다는 점, 트레이닝에서도 넣어야 되고 인프런스 때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모델이 느리고 계산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모델이 이제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이 리전 프로포저라고 서포트 벡터 머신은 저희가 이제 GPU에 적합한 알고리즘도 아니고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이 아닌 다른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을 써야 하므로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이 RCNN의 메인 버틀넥을 해결한 패스트 RCNN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패스트 RCNN에 대해 설명을 해보면, 이 RCNN의 버틀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레코니션 모듈의 모델 아키텍처 측면에서 수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전 프로포저 자체는 동일을 하고 이 레코니션 모듈의 트레이닝하고 인프런스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 원본 이미지를 CNN을 한 번만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인풋으로 한 번만 넣어서 피처를 뽑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에 대한 각각에 대한 오브젝트에 다 ROI 풀링이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핵심 아이디어에서 말하면 원래 이미지의 이전 프로포저들을 이 CNN에 태운 풀드 피처 맵에 같은 비율로 가져와서 트레이닝하고 인프런스 코스트를 줄이자. 이 2000개의 인풋을 넣는 대신에 하나의 원본 이미지에 대한 인풋만 넣어서 트레이닝하고 인프런스 코스트를 줄이자는 것이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이제 이 아웃풋 피처 맵이 이 원본의 리전 프로포저에 대한 스파셜한 정보를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본 리전 프로포저를 프로젝션을 해도 이제 모델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아키텍처를 보면 이제 리전 프로포저 모듈은 똑같이 이 셀렉티브 서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CNN을 백본을 태운 피처 맵의 리전 프로포저들을 이제 ROI 풀링을 통해서 매칭을 해주고 이제 그 ROI 풀링을 ROI 풀링 이후에 이 픽스드 사이즈 피처 맵 프로포저별로 이제 7x7x 512의 피처 맵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FCL 레이어를 통해서 플래튼을 해주고 프로젝션을 시켜줘서 피처 맵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처 맵을 가지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스와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피처 벡터들을 뽑아내게 되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멀티태스크 로스에서 학습을 시켜서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 아키텍처에서 이제 ROI 풀링하고 멀티태스크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ROI 풀링은 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원본 이미지에서 나온 리전 프로포즈들을 아웃풋 피처 맵 사이즈에 맞게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CNN 백본을 태워서 8x8 피처 맵을 얻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원본 이미지에 대한 서브샘플링 레이시오가 이제 100분의 1로 정의가 되면 이 리전 프로포절 또 위드스하고 헤이트가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서브샘플링 레이시오로 나눠서 이 아웃풋 피처 맵에 맞게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 피처 맵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 정의한 이제 n by n 픽스드 사이즈 피처 맵의 방식으로 이 그리드를 나눠서 거기 그리드마다의 픽셀 값들에 대해서 맥스 풀링을 해줘가지고 픽스드 사이즈 아웃풋 피처 맵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태스크 로스에 대해 설명을 하면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게 이제 하나의 로스로 이제 첫 번째 항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고 두 번째 항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로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이제 저희가 아는 그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를 써서 이제 네거티브 로그 로스를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파트에서는 이제 L1 스무스 로스를 써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이 모델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게 될 때 객체가 있는 경우와 백그라운드에 대한 경우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경우는 이 모델이 학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객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를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U가 이제 클래스 인디케이터인데 보통 이제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백그라운드에 대한 클래스는 이제 0으로 라벨링을 해주기 때문에 U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객, 객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를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다 아시는 거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하고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를 정해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로스로 구성을 해주게 되고 이거를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시켜주면 이제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멀티태스크 하나의 로스를 정의해서 써줬을 때 이제 RCNN에 비해서 이제 MAP가 0.8에서 1.1% 정도 이제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패스트 RCNN이 이제 RCNN에 비해서 레코니션 모듈에서 모델의 수정이 있었고 또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 가능하게 멀티태스크 로스를 구성을 해줬다는 측면에서 이제 정확도 측면에서 크게 많이 개선이 됐고 트레이닝 타임과 인퍼런스 타임 측면에서도
이제 비약적인 속도 상승이 있었고, 특히 인퍼런스 타임에서 굉장히 많은 속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RCNN의 경우에는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2000개의 리전 프로포저를 뽑아내고 그거를 전부 CNN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 측면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메모리 사용량이 요구됐는데, 베스트 RCNN은 원본 이미지 하나만 CNN에 넣어주면 됐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도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라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리전 프로포절 모듈은 똑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 이제 딥러닝 모델이 가지는 효율성이 좀 저하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여전히 2000개 리전 프로포저를 뽑아내야 되는 점이 조금 비효율적이다. 이 점이 아직 리미테이션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 리전 프로포저 모듈을 이제 학습 가능한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 Fast RCNN의 버틀넥을 해결한 모델이 이제 Faster RCNN입니다. 그래서 이 리전 프로포저처럼 이 리전 프로포저를 셀렉티브 서치를 쓴 리전 프로포저 모듈을 이 RPN이라는 리전 프로포저 네트워크로 바꿔주게 되고, 이 RPN에서 여러 개의 앵커박스라는 것을 생성을 하고 이게 객체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확률값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하게 돼서 이 RPN에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Faster RCN의 전체적인 아키텍처고, 보시면 이 RPN이 추가가 됐고 그 이후에 이 ROI 풀링부터는 Faster RCN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RPN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원본 이미지를 CNN에 넣어서 아웃풋 피처 맵을 뽑아내게 되면 이 아웃풋 피처 맵에 3x3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줍니다. 이제 이게 뭘 하는 거냐면, 피처 맵의 픽셀 스페이스 각 픽셀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분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바운딩 박스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드 서치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예측값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예측값을 도출을 해야 하냐면 그 영역에 만들어진 앵커 박스가 있을 텐데, 이게 포지티브 앵커의 확률과 네거티브 앵커의 확률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포지티브 앵커는 GT 바운딩 박스와 IO가 0.7 이상일 때고, 네거티브 앵커 박스는 0.3 미만대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알던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값도 이 4개의 값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피처 맵의 픽셀 하나당 앵커 박스가 1개면 객체 앵커 박스는 1개고 물체 객체 크기는 굉장히 다양할 텐데 예측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앵커 박스의 스케일이 0.5, 1, 그러니까 0.5배일 때, 1배일 때, 2배일 때 그 세 가지 케이스와 가로 세로의 비율이 0.5일 때, 1일 때, 2일 때, 즉 총 3 곱하기 3을 해서 9가지 앵커 박스를 픽셀 하나당 저희가 사전에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앵커 박스 하나당 이제 포지티브 앵커 박스의 확률, 네거티브 앵커 박스의 확률, 그리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값 6개의 값을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피처 맵의 픽셀 하나당 그리드 서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컨볼루션을 이 컨볼루션을 3x3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준 후에 아웃풋 피처 맵 사이즈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세임 패딩을 해줍니다. 세임 제로 패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아웃풋 피처 맵이 H by W by 510이면 이제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앵커 박스하고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앵커 박스에 대한 프로버빌리티 값을 9개 앵커 박스에서 해서 H 곱하기 W 곱하기 2 곱하기 9 하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값 H by W by 4 곱하기 9에 대한 각각의 예측 값들이 이제 텐서의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나오게 하려면 이 H/W 레졸루션을 동일한 하고 이제 채널 사이즈만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1x1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RPN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Fast RCN 아키텍처하고 동일하고 이 로스 펑션만 다르기 때문에 이 로스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은 이 RPN을 학습시킬 때의 로스 펑션을 보면 음, 일단은 바이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 텀이 첫 번째 텀이 오브젝트가 있냐 없냐에 대한 로스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 텀의 리그레션 로스 펑션은 패스트 RC에는 멀티태스크 로스에서처럼 스무스 에러 로스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클래스 인디케이터 U처럼 그라운드 트루스 YI를 보고 앵커가 포지티브인 경우일 때만 이 로스 텀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에서는 학습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텀을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포지티브 객체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포지티브 앵커의 확률하고 네거티브 앵커의 확률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두 값을 예측을 해주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포지티브 앵커의 확률만 예측을 하게 모델을 설계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포지티브 앵커의 확률만 예측을 하게 되면 이 CLS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텀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 이제 저희가 아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네거티브 로스를 적용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포지티브 앵커의 확률과 네거티브 앵커의 확률 두 개를 예측을 해주게 되면 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텀이 이 똑같은 게 이제 두 개가 되는데 대신에 YI가 이제 포지티브 앵커 로스 텀에서는 YI가 1이 되고 네거티브 로스 텀에 대해서는 YI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스 텀을 실제로 모든 앵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진 않습니다. 모든 앵커에 대해서 다 계산하진 않고 이 256개 앵커에 대해서만 샘플링을 해서 로스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지당 물체가 많아봐야 이제 몇십 개, 뭐 100, 최대 정말 많아도 100개를 넘을까 말까인데 아까 경우로 따지면 이제 576개의 앵커 박스에 대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앵커 박스가 이제 네거티브 앵커 박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포지티브를 이 앵커 256개 앵커에 대해서만 샘플링을 해줄 때 포지티브를 최대 128개 써주고 나머지를 네거티브로 샘플링을 해서 써줍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앞서 봤던 RPN을 먼저 RPN 그 로스 펑션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RPN을 학습시켜 준 후에 이 학습된 RPN을 써서 그 뒷단에 있는 Fast RCNN을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때 맨 처음에 모델 아키텍처 맨 처음에 있던 Pre-trained CNN도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RPN은 프리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리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RPN에 있는 레이어들을 파인 튜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맨 앞에 있는 Pre-trained CNN하고 Fast RCN 부분은 다시 프리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Fast RCNN하고 마찬가지로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이 되지만 네,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이 되는데 이제 RPN이라는 모듈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모델 아키텍처가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개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나눠서 학습을 시켜줍니다. 왜 나눠서 학습을 시켜주냐면 처음에 이제 RPN은 거의 랜덤한 예측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RPN을 먼저 학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인드 CNN하고 패스트 RCNN 부분을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프로포절 여기서 이제 프로포절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 프로포절이 이제 리전 프로포절 모듈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윗부분에 빨강색이 이제 리전 프로포절 모듈을 쓴 패스트 RCNN이고 그다음에 밑부분이 RPN을 쓴 패스트 RCNN인데 이제 컨볼루션 이 옆에 있는 컨볼루션 뭐 프리테인드 컨볼루션하고 패스트 RC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패스트 RCNN 모델 네트워크 거기에 대해서는 속도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프로포절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RCN이 속도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좋은 성능도 패스트 RCN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CNN 계열의 모델들을 살펴봤고 이제 원스테이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욜로 모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욜로 모델은 프로포절 프리 어프로치의 대표적인 원스테이지 디텍터 모델이고 이게 이제 2015년에 나왔는데 이때 이제 알렉스넷을 백본으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이 모델 아키텍처 자체도 알렉스넷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FC 레이어로 플래튼을 해주는 레이어 이후에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시켜줘가지고 이제 바운딩 박스하고 컨피던스 스코어 등의 여러 값들을 예측을 하게 되고 이 로컬한 정보를 포함을 하는 아웃풋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욜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이 원본 이미지를 S by S 그리드로 나누게 됩니다. 이 그리드로 나눠가지고 이 그리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그 오브젝트의 중심 좌표가 어떠한 그리드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그리드가 객체에 대한 예측을 담당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각 그리드가 이제 B개의 바운딩 박스를 최대 예측할 수 있고 컨피던트 스코어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B는 이제 최대 B개의 오브젝트를 같은 셀에서 담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사전 정의를 해주는 파라미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B개의 바운딩 박스 하나당 이제 XYWH 값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 또 그거의 바운딩 박스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 이 5개 값을 예측을 하게 되고 컨피던스 스코어 값은 오브젝트일 확률에다가 이제 바운딩 박스하고 GT의 IOU 값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드 셀에서 지금 하나의 그리드 셀에 대해서 B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하게 되고 그 B개의 바운딩 박스 하나당 5개 그 로컬라이제이션 예측값들을 예측을 해주게 되고 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C개 컨디셔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웃풋 텐서 값이 S by S by OB 플러스 C의 텐서 형태로 예측값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욜로의 이 전체적인 모델 플로우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제 원본 이미지를 여기 보듯이 그리드 셀로 나눠주고 각 그리드 셀마다 그 지금 밑에 이제 색깔이 쳐진 부분이 클래시피케이션 C 컨디셔널 클래시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예측값들을 내놓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부분이 바운딩 박스들을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하나의 그 원본 이미지에서 하나의 오브젝트가 여러 개 여러 개의 그리드 셀에 걸쳐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그리드 셀이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들이 이 각 그리드 셀마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앞서 말했던 non-max 서프레션을 통해서 이 바운딩 박스들을 지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바운딩 박스만 아웃풋으로 내놓게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을 살펴보면 음, 일단 첫 번째 텀하고 두 번째 텀은 바운딩 박스에 대한 로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우선은 여기 이제 이 오브젝트 1 오브젝트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셀 i의 바운딩 박스 j에 진짜 오브젝트가 존재를 한다면 리그레션 로스를 줘야 되고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델이 학습을 할 필요가 없겠죠. 아까 봤던 이제 클래스 인디케이터 U하고 이제 페스트 RCN에서 YI로 준 거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 리그레션 로스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 로케이션 위치 중심 좌표에 대해서 스퀘어드 로스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항 이 사이즈에 대해서는 WH에 대해서 스퀘어드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작은 객체도 더 잘 예측하게 하려고 이 루트를 씌워주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옵셔널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로스텀에 대한 람다, 람다 코디네이트도 곱해주게 되는데 람다는 이제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제 GT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로스텀을 적용을 해주게 되는데 거기에 붙는 람다에 비해서 10배 정도 큰 값을 여기 앞에 붙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할 때 진짜 오브젝트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더 가중치를 두고 학습을 시켜주게 하기 위해서 이 람다 값을 다르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텀을 보면 세 번째 줄의 로스텀은 컨피던스 스코어에 대한 로스텀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CI가 1이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컨피던스 스코어도 똑같이 스퀘어드 로스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텀은 이제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 백그라운드에 대한 컨피던트 스코어에 대한 로스니까 이 CI가 1이 아니라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L2 로스를 주고 아니 그 스퀘어드 로스를 주고 그 다음에 이 람다도 아까 말했듯이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보다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람다를 낮게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클래스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이 스퀘어드 로스를 적용을 해주게 되고 이것도 똑같이 객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클래스 객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텀을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 욜로는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제 리그레션 프로블럼으로 로스텀을 다 구성을 해주게 되고요. 보면 이제 전부 다 스퀘어드 로스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리그레션 로스를 하나의 로스텀에 넣게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 욜로 모델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일단은 이거는 원 스테이지 모델의 특성이기도 한데 원 스테이지 모델이 투 스테이지 모델보다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만 성능이 이제 패스트 RCNN에 비해서 MAP가 조금 더 낮게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 뒤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경향,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어떤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잘 하고 못하는지 그거에 대한
경향성이 다르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욜로의 알고리즘하고 로스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SSD라는 모델에 대해서 볼 겁니다. SSD는 이제 똑같이 이제 다른 원스테이지 디텍터 모델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모델 구조가 되게 단순합니다.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CNN 모델에 컨볼루셔널 레이어 몇 개를 더 쌓은 게 이제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이렇게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추가로 몇 개 더 쌓아서 피처맵 사이즈를 더 줄여 나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크기가 다른 물체들을 더 잘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다른 오브젝트, 뭐 예를 들어서 작은 객체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피처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피처 맵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픽셀이 더 많다는 거고, 이게 이제 피처 맵을 더 촘촘하게 나눠놨다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객체를 정확하게 탐지하기가 더 유리하고, 반면에 이제 크기가 큰 객체는 이 한 칸 한 칸이 더 이 아웃풋 피처 맵 하나에 하나가 더 큰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뒤쪽에 있는 레이어,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SSD의 메인 아이디어는 여러 레솔루션의 피처 맵을 더 쌓아서 다양한 크기의 오브젝트를 예측을 하게 하자가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을 보시면 앞에서 봤던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일단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는 앞에서 설명했던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서 스케일 인베리언트 트랜슬레이션하고 로그 스케일 트랜슬레이션을 예측하는 거랑 완전히 동일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컨피던스 로스는 이 앞에 이제 L 컨피던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텀이 됩니다. 근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텀에서 그러니까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텀이 맞춘 클래스에 대한 스코어를 맥시마이즈 하는 식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뒷부분에 있는 항은 백그라운드에 대한 로스 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앞부분은 이제 CIP로 표기가 된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클래스 라벨이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뒤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로스텀이고, 이게 이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식을 다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네거티브 똑같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텀이고 네거티브 로스를 적용을 해주게 되는 로그 로스를 적용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앞에 이제 똑같이 아까 말했던 클래스 인디케이터처럼 이 XIJP가 앞에 붙게 됩니다. 그 기능을 하는 게 이제 XIJP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로스텀은 따로 이제 빼줘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SSD의 아키텍처하고 로스텀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제 결과를 보면 성능 자체는 앞서 소개한 모델들, 이제 RCNN 계열 모델과 그 다음에 욜로보다 정확도가 더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욜로보다는 느리지만 RCNN 계열보다는 빠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원 스테이지 모델이 투 스테이지 모델보다 일반적으로 모델 아키텍처도 간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드 측면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더
투 스테이지 모델보다 더 빠르게 됩니다. 이제 SSD의 메인 컨트리뷰션이 여러 개의 피처 맵을 사용을 해서 크기가 다른 객체들을 탐지하자라는 아이디어였는데, 이 투 스테이지 모델에서도 이런 멀티 피처 맵을 봐서 스케일 인베리언트한 디텍션 성능을 높이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페스터 RCNN에 적용한 방법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추가로 이제 찾아보실 분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TR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처음으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 적용을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인풋 이미지를 CNN에 넣어줘서 아웃풋 피처 맵을 뽑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웃풋 피처 맵을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인풋 토큰 형식과 비슷하게 프로젝션을 시켜주고, 이 과정에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주게 됩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인코더에 태워서 결국은 이 토큰 하나가 그 아웃풋 피처 맵의 특정 영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텐데, 이 객체가 이 하나의 오브젝트가 이 여러 토큰에 이제 나뉘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서로에 대한 그 어텐션,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코더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를 하고 나오면 이 토큰들에 대한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디코더에 키하고 밸류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코더의 쿼리는 뭘 쓰냐? 저희가 이제 사전 정의한 오브젝트 쿼리들을 쓰게 되는데, 이 오브젝트 쿼리를 처음에는 그냥 런너블하게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해줘가지고 이제 디코더에 인풋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에 이제 키하고 밸류하고 오브젝트 쿼리를 인풋을 받아서 디코더에 태워서 디코더에 태운 후에,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태운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버빌리티 값과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에 대한 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이미지 안에 여러 객체가 있을 텐데, 그 객체들 사이에서는 알비트리한 순서가 없다고 했었는데,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이 들어가서 이 디코더에서는 이 원래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는 이 디코더에서 오토리그스하게 시퀀셜한 아웃풋을 하나하나씩 형성을 해주는데, 지금 저 이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서는 이 지금 아웃풋 하나하나가 물체에 대한 정보인데, 물체에는 알비트리한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에 대한 예측값이 이제 프리딕션 헤드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의 순서가 바뀌어도 값만 맞으면 사실 모델이 맞게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모델이 이제 틀리게 예측을 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바이팔타이트 매칭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타이트 매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 전에 바이타이트 매칭을 설명을 하기 전에, 그리고 또 이 프리딕션 헤드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일단 그 이미지 내 오브젝트의 개수는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적을 텐데, 프리딕션 헤드에서 나온 이 헤드 값들은
항상 오브젝트의 개수보다는 많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바이팔타이트 매칭이라는 게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보는 거랑 유사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지금 빨강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에 대한 로스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로스를 계산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 순서로 되어 있을 때도 로스를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로스를 계산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가장 작은 로스 텀이 나오는 그 아비트리한 순서에 대해서 매칭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로스로 흘려주고 백 프로파게이션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n개의 예측이 아웃풋으로 나온다 치면 이 n개라는 숫자가 이미지 내 오브젝트 숫자보다는 실제 오브젝트 개수보다는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브루트 포스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 바이팔타트 매칭을 하게 되는 코스트가 꽤 많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헝가리안 알고리즘이라는 걸 적용을 해줘가지고 이 바이팔타이트 매칭 계산을 할 때 좀 계산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로스텀을 계산 가장 작은 로스텀을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이 부분은 딥러닝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DTR의 아키텍처 인코더 디코더 텀은 이제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고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아는 바닐라 트랜스포머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를 봤을 때 일단은 처음으로는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제 쿼리하고 키에만 적용이 돼줍니다. 그러니까 밸류에는 적용 안 되고 쿼리에만 키에만 적용이 돼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이 계속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풋 토큰에 대해서만 더해주는 게 아니라 이 인코더하고 디코더의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디코더에서 이제 저희가 아는 바닐라 트랜스포머는 이 프리딕션 헤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바닐라 트랜스포머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아웃풋을 내놓기 때문에 하나의 프리딕션 헤드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클래스에 대한 값도 나와야 되고 바운딩 박스에 대한 값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헤드가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동시에 파랄렐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제 인풋 토큰에 어떻게 더해지냐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좀 더 해보면 어, DETR은 이제 XY 액시스가 있는 2D 크기의 피처 맵을 입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포지셔널 인코딩을 2D 차원으로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그다음 이 피처 맵에 이제 아웃풋 피처 맵에 더해줄 때 이 헤이트하고 미드스에 대해서 더해주는 게 아니라 채널 와이즈로 이 컨캣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DETR의 결과를 보면 표를 보면 이 average precision 75하고 이 75라는 게 이제 IOU를 0.75로 설정을 했을 때를 말하는 거고 average precision 75하고 average precision S 그러니까 작은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faster RCN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나머지는 DETR이 더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급을 했는데 논문에서 DETR은 작은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약한 성능을 보이는 반면에 이제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APS에 비해서는 이제 APM이나 APL에 대해서는 확연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연산량 측면에서는 DETR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FPS에 대해서는 Faster RCN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FPS는 그 실시간으로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초당 이제 인퍼런스 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값이 높을수록 더 빠른 인퍼런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인코더하고 디코더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된 걸 보면, 이 인코더 이제 왼쪽 표가 인코더의 크기에 대해서 크기에 따른 영향을 나타낸 표인데, 이 인코더의 레이어 수가 늘어날수록 AP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인코더 레이어가 6개인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인코더 레이어가 없을 때는 이 AP가 3.9%, 그 다음에 APL이 6.0%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이 있는 인코더 레이어의 개수가 이제 성능에 확연한 영향을 끼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퀄리테이티브하게 이제 어텐션 인코더에 대해서 시각화를 한 건데, 보시면 이제 어텐션 맵이 이제 자유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텐션 맵이 인코더가 아까 말했듯이 이 객체 이 하나의 객체를 여러 개의 인풋 토큰에서 담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객체에 대한 객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전역적인 정보를 이 어텐션을 이 객체가 이제 원본 이미지 내에서 어디에 있다라는 그 전역적인 정보를 이제 인코더에서 학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전역적인, 그러니까 물체가 이미지에 어느 쯤에 있다라는 어텐션 맵이 잘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위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디코더 레이어가 하나일 때부터 6개일 때를 보면 첫 번째 단계와 마지막 단계 AP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디코더의 이 말은 이제 하나의 디코더만 있는 트랜스포머는 DTR은 아웃풋 요소들 간의 연관성을 계산할 수가 없다. 즉 하나의 오브젝트의 중복된 프리딕션이 생성되기 쉽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코더 어텐션 맵을 시각화를 했을 때 보시면 이제 상당히 인코더의 어텐션 맵과는 달리 지역 전역적인 게 아니라 지역적인 정보를 캐치를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 바와 같이 오브젝트의 헤드나 아니면 이 다리 아니면 어쨌든 바운더리 쪽을 어텐션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인코더가 글로벌하게 어텐션을 해서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분리를 하는 반면에 디코더는 오브젝트의 경계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 오브젝트의 헤드나 레그 등의 어텐션을 하는 걸로 디코더 인코더의 역할을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DATL이 아까 이제 테이블에서 봤듯이 작은 오브젝트들이 많을 때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DETR의 여러 베리언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이 Deformable DETR이라는 모델이 이 작은 객체 DETR이 작은 객체의 약한 성능을 보이는 거를 이제 보완한 모델이 Deformable DETR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모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가 뭔지 정의를 하고 가장 알아야 될 펀더멘탈한 모델 6개를 살펴봤고요. 이제 세그멘테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파놉틱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는 이제 이미지에
픽셀 하나하나당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인스턴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인스턴스가 어디 있는지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이 사람 객체가 해당하는 픽셀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이라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서는 그 사람이란 클래스 내에서도 다른 객체로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가 속해 있는 픽셀에 대해서 픽셀 와이즈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세그멘테이션을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노틱 세그멘테이션은 이 앞서 말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하고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을 두 개를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파노틱 세그멘테이션은 이 둘을 합치면 이제 이미지의 모든 픽셀에 대해서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했냐라고 하면 똑같이 이미지를 CNN 모델에 태워서 아웃풋을 내놓으면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줘가지고 픽셀 하나당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적용을 해가지고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CNN 모델 아시다시피 CNN 모델 아웃풋 피처 맵은 인풋 피처 맵 인풋보다 레졸루션이 줄어든 상태로 아웃풋 피처 맵이 나오죠. 근데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을 해줘야 될 때는 이 인풋 레솔루션이 아웃풋 레솔루션하고 똑같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CNN 모델을 인풋 레솔루션하고 똑같이 아웃풋을 내놓게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풀리 컨볼루셔널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델이 가지는 문제점은 이 아웃풋 피처 맵의 디멘전이 이 레졸루션이 인풋 피처 맵의 레졸루션하고 동일하게 되면 이 아웃풋 피처 맵 픽셀 하나당 백프로파게이션 계산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 인풋 피처 맵의 차원을 레졸루션을 줄였다가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는 디컨볼루션 네트워크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가게 됩니다. 이 디컨볼루션 네트워크는 다운 샘플링을 통해서 레졸루션을 줄이면서 이 스파셜 인포메이션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디코더에서 업샘플링을 통해서 다시 레졸루션을 복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웃풋이 인풋 이미지하고 레졸루션이 동일한 똑같은 디멘션의 크기로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까지 저희가 다운 샘플링은 뭐 맥스 플링이나 아니면 스트라이드를 늘려준다 하는 방식으로 다운 샘플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업샘플링은 어떤 기법을 쓸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업샘플링 기법들이 연구가 됐는데 뭐 이제 저희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니어리스트 네이버 기법을 쓴다거나 아니면 베드 오브 네이버스 기법이라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DL이 아닌 기법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법들은 당연히 데터미니스틱하게 값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잘 성능이 나오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디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업샘플링 기법을 구성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그 인코더에서 이 레솔루션을 줄이는 거하고 다시 디코더에서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이 차원이 동일하고 이게 이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맥스 플링 인코더에서 맥스 플링을 했을 때 맥스 값들의 위치를 기억을 했다가 이 디코더에서 업샘플링 그러니까 언플링을 할 때 그
대응이 되는 그 인코더의 다운샘플링 레이어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디코더에서 업샘플링을 할 때 그 해당 그 맥스플링 하는 값들의 위치를 기억을 해가지고 해당 픽셀의 값을 이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 역시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른쪽 이미지처럼 러너블하게 적용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필터 다운 업샘플링 필터를 러너블하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배우는 방식으로 이제 흐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얘기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뤄야 될 유넷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유넷은 이제 처음에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나왔던 논문이고요. 어, 이 주로 이제 셀이나 멤브레인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모델로 이제 처음 제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자체는 저희가 앞서 봤던 디컨볼루션 네트워크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인풋이 이제 572 by 572 인풋을 받아가지고 이제 3x3 컨볼루션을 3x3 컨볼루션하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두 번 해준 후에 그 다음에 다운 샘플링을 해주게 되고 맥스플링을 통해서 다운 샘플링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3x3 컨볼루션하고 밸류를 적용해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지금 이 인코더의 레졸루션이 줄어들 때마다 이 채널의 사이즈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느 정도의 스파셜한 인포메이션을 이제 어느 정도 압축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 이 인코더를 다 거치고 나면 32바이, 32바이, 512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28바이, 28바이, 1024까지 간 후에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업 컨볼루션 해가지고 이제 업샘플링 과정하고 유사한데 이제 이것도 2x2로 업 컨볼루션을 해준다는 거는 이제 앞서서 봤던 이 오른쪽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컨볼루션 반복하면서 똑같이 채널도 이제 레솔루션도 두 배 늘려주고 그 과정에서 채널도 다시 두 배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아웃풋 세그멘테이션 맵, 피처 맵을 이제 인풋하고 똑같이 맞춰주게 되는데 이제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인풋의 레솔루션하고 아웃풋의 레솔루션하고 차이가 나죠. 지금 인풋은 572 by 570인데 아웃풋은 388 곱하기 388입니다. 이게 이제 왜 차이가 나냐 하면 음 이거 이제 어 다음 슬라이드 설명을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저희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싶은 진짜 원본 이미지는 388 by 388 이 아웃풋 레솔루션하고 이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인풋 레솔루션은 왜 572 by 572냐? 이 인풋의 크기에 이 차이 나는 부분들은 이 패딩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이 논문의 이제 저자들이 말하길 이 네트워크가 계속 그 레솔루션을 축소시키는 그런 이 디컨볼루션의 네트워크 특성 때문에 이 처음에 넣을 때 큰 이미지 전체를 인풋으로 넣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한 그 패딩을 어떻게 해주냐? 이 패딩을 해줘가지고 이미지 사이즈를 키워주는데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음,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된 부분이
388 by 388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쓰고 아닌 부분은 이 미러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 기법이 어떤 기법이냐면 이제 이미지 이제 이 오른쪽 밑에하고 옆에 부분은 진짜 이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패딩을 할 때 그대로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이 왼쪽 위에 있는 부분은 진짜 이미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제 180도 이제 미러링을 해줘가지고 패딩으로 패딩으로 값을 채워 넣어서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윗부분이나 옆부분은 그냥 대칭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꼭지점 왼쪽 위 꼭지점 부분은 이제 180도로 돌려가지고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해준다고 미러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왜 제로 패딩을 안 하고 이렇게 미러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해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논문이 이제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나왔는데 이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바이너리 이미지를 쓰기 때문에 바이너리 이미지를 쓰면 이 제로 패딩이 이제 0 값을 채워넣게 되는데 이 제로 0 이게 RGB 이미지로 구성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제로 그 바이너리 이미지로 구성이 됐을 때는 이 제로 패딩이 학습에 방해가 되겠죠. 왜냐하면 바이너리 이미지는 이제 뭐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CT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 픽셀들도 이제 중요한 데이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로 패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도 제로 패딩이 학습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이제 기피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러 엑스트라폴레이션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 아까 말했다시피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한정적인 게 되고 이제 스탠다드로 자리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대부분의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은 제로 패딩을 여전히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풋하고 아웃풋 레솔루션이 다른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스캡 커넥션이 이제 디코더에서 이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어쨌든 이 인코더에서 정보를 압축할 때 이 스파셜한 정보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되고 그걸 리컨스트럭션을 완전히 이 스파셜한 정보를 완전히 똑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응되는 인코더 레이어에서의 대응되는 인코더 레이어에서의 인풋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채널 와이즈 컨캐트네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뭐 두 번째 레이어를 예로 들면 280 곱하기 280 곱하기 128인데 이게 이제 그 대응되는 그 디코더 레이어로 가가지고 이제 여기 128에 이제 채널 와이즈 컨캐트네이션 해가지고 128 더해가지고 이제 256 하고 이제 미러 엑스트라폴레이션 한 부분은 이제 걷어내주고 이제 디코더 리솔루션에 맞춰가지고 컨캐트네이션이 채널 와이즈 컨캐트네이션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넷의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제 로스 펑션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픽셀와이즈 소프트맥스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제 추가로 적용이 되는데 이 식을 보시면 이 웨이티드 텀 WX가 보시면 이 D1X하고 D2X의 마이너스 값을 익스포넨셜 텀을 씌워주게 됩니다. 이 D1X하고 D2X가 뭐냐면 이 세그멘트 하려는 픽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픽셀 기준 첫 번째로 가장 가까운 보더까지의 거리 하고 가장 이제 두 번째로 가까운 보더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텀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그러면 물체 중심부에 있는 픽셀일수록 이 웨이트의 값이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물체 중심부에 있는 픽셀은 상대적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모델을 예측을 하기 쉬울 거고,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굉장히 모델이 잘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어렵기도 한 부분인 가장자리에 있는 픽셀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웨이티드 가중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도가 더 높, 중요도를 더 높게 주기 때문에 이제 이 웨이티드 텀을 이렇게 식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식에서 아시겠지만 어썸션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 D1x, D2x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가 일단은 최소 3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넷의 코드를 그대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 그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코드를 수정을 해주시거나 이제 데이터를 보고 맞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픽셀 와이즈하게 적용을 해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유넷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어플리케이션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일단 정말 자율주행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정말 많이 쓰고, 그러니까 오브젝트들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실시간으로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오브젝트 디텍션도 해주고 세그멘테이션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virtual try-on이라는 거는 이제 이 저희 이제 사람 이미지에 이제 옷을 입혀보는 건데, 이 어디까지가 이제 사람의 손이고 얼굴이고 바지인지 그 몸의 신체 부위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야 옷을 입혀볼 수 있겠죠. 이제 그 부분에서 적용이 되고, 뭐 버추얼 메이크업은 같은 메커니즘이고, 백그라운드 블러링은 이제 저희가 아이폰에서 인물 사진 찍으면 뒷배경이 흐리게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는 눕기를 딸 때 백그라운드를 지워내고 이제 물체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디까지가 foreground이고 어디까지가 background인지 이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마스크 RCN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오브젝트에 대한 세그멘테이션하고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해주는 태스크고요. 일단은 이 마스크 RCN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페스터 RCNN의 어떤 익스텐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페스터 RCNN에 이제 파랄렐하게 이 마스크 프리딕션 네트워크를 더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그림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 그래서 기존의 페스터 RCN이 하던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다가 이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됐습니다. 근데 기존의 이제 페스터 RCN에서는 ROI 풀링을 적용을 해줬는데, 이제 이게 세그멘테이션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ROI 얼라인이라는 걸 적용을 하게 됩니다. 왜 ROI 풀링이 세그멘테이션에서 문제가 되냐? 이 ROI 풀링으로 이제 얻은, 피, 얻은 피처와 ROI 사이가 어긋나는 미스 얼라인먼트가 발생을 한다고 논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는 기본적으로 픽셀 레벨에서 스파셜한 인포메이션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ROI 풀링에서 봤듯이 이 인풋에서 나온 리전 프로포저를 이제 그 CNN에서 통해 나온 아웃풋 피처 맵에 그 서브 샘플링 레이쇼를 통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시켜줘가지고 프로젝션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 픽셀에 끼워 넣게 되는 과정에서 좀 데이터의 유실이 일어나고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히 모든 픽셀의 값에 반영을 하지 않고 그냥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주는 게 ROI 풀링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런 미스 얼라이먼트가 발생을 하면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는 픽셀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미스 얼라이먼트가 픽셀 마스크를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 프로포저를 얼라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ROI 얼라인이라는 기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ROI 얼라인 기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주냐 하면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얼라인을 해주게 되는데,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하면 이제 여기서 봤듯이 이 위전 프로포저를 지금 픽셀의 그 가장자리에 딱 맞게 얼라인이 안 돼 있고 중간에 얼라인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가장자리의 값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냐 하면,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 값이 이 pxy를 저희가 구해야 되는데, 이 p점의 그 좌표값을 어떻게 구하고 싶냐라고 하면, 우선은 이 왼쪽 그림에서 a와 b 사이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x1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점 D와 C 사이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똑같이 수행을 해서 x2 값을 구하게 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i하고 j를 구하게 되는데, 이 i하고 j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또 수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p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가 이제 그 식을 전개를 해서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식이고, 그래서 이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ROI 얼라인을 하게 되는데, 이 ROI 얼라인 과정을 설명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저희가 CNN에서 나온 아웃풋 피처 맵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M by M 그리드로 나눠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그리드 내에서 n-1 곱하기 n-1의 크로스 포인트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크로스 포인트를 그러니까 n-1 by n-1의 크로스 포인트를 설정을 해준다는 것은 이 하나의 그리드를 다시 n by n으로 나눠주게 된다는 거죠. 이 크로스 포인트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그리드를 나눠줄 때 생기는 교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포인트 하나당 이 크로스 포인트 점의 좌표값을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구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드 하나당 n-1 by n-1의 크로스 포인트들을 좌표값을 구해주게 되면, 이 좌표값들을 넥스플링을 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n by m 그리드 하나당 n by m에서 그리드 하나당 하나의 맥스풀 값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ROI 풀링하고 결론적으로는 똑같게 픽스드 사이즈 피처 맵 맥스 풀링을 통해서 픽스드 사이즈 피처 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ROI 풀링하고 다른 점은, 그냥 ROI 풀링은 그냥 픽셀 값에서 맥스 풀링을 때려줬다면, 이 ROI 온라인은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크로스 포인트들을 이 주변 픽셀 값들을 다 반영을 한 더 정확한 값을 구해주게 되고, 그거에 대한 맥스 풀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OI 온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앞서 말한 마스크 브랜치, 이 마스크 프리딕션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CNN 백본을 일단 이 패스트 RCN에서 이 CNN 백본을 레스넷을 쓰고요. 이 레스넷을 컨볼루셔널 4레이어까지 태워서 14x14 피처 맵 사이즈에서 ROI 얼라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conf 4레이어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나머지 뒤에 conf 5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다시 레이어를 넣어주면 7x7 피처 맵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14x14에서 ROI 얼라인을 통해서 프로포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픽셀 단위에서 마스크 프리딕션을 하려면 7x7 그 conf5를 통해서 나온 7x7 곱하기 2048 이 7x7을 다시 업샘플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디컨볼루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레졸루션을 14x14로 다시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레졸루션을 유지를 하면서 더 이상 그 14x14에서 이 14x14 레졸루션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3x3 컨볼루션을 세임 패딩을 통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채널 수가 결론적으로는 이
마스크를 저희가 생성을 할 때, 마스크를 프리딕션을 할 때 이 마스크가 마스크 하나, 그러니까 마스크 하나당 오브젝트 클래스 하나가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웃풋의 채널 수가 클래스 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원바이 원 컨볼루션도 진행을 해줘가지고 채널의 수를 맞춰줍니다. 결론적으로는 클래스 하나당 바이너리 프리딕션 마스크가 14 by 14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을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기존의 이제 fast RC는 로스에다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태스크에 대한 로스 텀이 뒤에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이 마스크에 대한 부분은 펄 픽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주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니까 일단 이 마스크 RC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니까 이제 앞서 저희가 봤던 물체가 있을 때에만 이 로스터 세그멘테이션 로스텀을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yi가 적용이 되고 이 yi가 이제 gt 값이니까 이제 1값을 가진 경우에만 로스텀에 반영이 돼주겠죠. 그 다음에 마스크 사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마스크 사이에서는 이제 똑같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적용해 주고 가지고 로스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ROI 온라인하고 마스크 프리딕션 네트워크가 패스트 RCN에서 수정이 됐다 해가지고 이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수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이제 트랜스포머를 적용을 한 여러 모델들이 나오는데 정말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일단 좀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하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큰 컨트리뷰션이 있는 마스크 포머라는 모델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포머라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고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앞서 다뤘던 방식처럼 펄 픽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하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마스크 프리딕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음, 이 마스크 포머 전에는 하나의 태스크에 최적화된 모델을 다른 태스크에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스크 RCN이나 DETR의 경우 같은 보면 바운딩 박스와 같은 인스턴스 프리딕션에 필요한 예측값들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펄픽셀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아웃풋의 형식이 인풋 이미지와 같은 레솔루션으로 픽스드 돼 있기 때문에 이 동적인 인스턴스의 수를 예측을 해야 되는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는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포머는 하나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써가지고 시멘틱하고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두 개를 다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스크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이 이 기존 픽셀 클래시피케이션 방법론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라는 방식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제 백본은 이제 앞서 봤던 똑같이 레스넷을 쓰고 이 픽셀 레벨 모듈에서 백본을 이제 레스넷을 쓰고 그 다음에 디코더 이 픽셀 디코더 부분에서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FPN을 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스윙 트랜스포머의 트랜스포머 디코더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를 보시면 이제 DETR에서 봤던 거와 같이 n개의 러너블한 오브젝트 커리, 포지셔널 임베딩들이 인풋으로 주어지고 이 TF 디코더를 통해서 n개의 펄 세그먼트 임베딩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펄 세그먼트 임베딩은 마스크 포머가 예측한 각 세그먼트에 대한 글로벌한 정보를 담고 있죠. 아까 DETR에서 글로벌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TR의 바이파이타이트 매칭하고 유사하게 이제 n개의 펄 세그먼트 임베딩과 k 플러스 1개, 플러스 1은 백그라운드를 추가한 k 플러스 1개의 클래스 프리딕션으로 구성된 집합 중에 가장 로스가 적은 경우를 이제 DETR과 똑같이 바이파이타이트 매칭을 통해서 계산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n개는 이제 DETR에서는 서제스트 바운딩 박스와 그 해당하는 클래스 프리딕션 값의 개수였고
DTR에선 그렇고 여기서는 세그멘트의 개수, 즉 우리가 예측할 바이너리 마스크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하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두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펄 세그멘트 임베딩 이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통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펄 세그멘트 임베딩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하고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서 이 n 곱하기 k 플러스 1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프리딕션, 마스크 프리딕션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선 세그멘트별 임베딩을 n개의 마스크 임베딩 c 언더바 입실론 곱하기 n으로 MLP를 통과를 해줘가지고 이 차원을 c 언더바 곱하기 n, c 언더바 입실론 곱하기 n으로 변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임베딩은 디코더를 통해서 얻은 픽셀 디코더를 통해서 얻은 펄 픽셀 임베딩과 내적을 해주고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n by h by w의 바이너리 마스크 예측값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왜 소프트맥스를 안 해주고 이 픽셀별로 시그모이드를 적용을 해줬냐라고 하면 어, 저자들의 말에 따르면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이 마스크에 대한 예측이 상호 베타적으로 값이 결정이 되는 것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이제 더 경험적으로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CNN 백본에서 이미지 그 축소된 레졸루션의 이미지 피처맵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이제 오브젝트 쿼리하고 넣어가지고 펄 세그멘트 임베딩을 도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CNN 백본에서 나온 피처맵을 또 픽셀 디코더에 넣어서 펄 픽셀 임베딩을 만들어준 후에 이제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펄 세그먼트 임베딩을 통해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수행할 수 있고 다음에 펄 세그먼트 임베딩하고 펄 픽셀 임베딩 두 개의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마스크 프리딕션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을 보면 음, 그래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그냥 전체 로스텀은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적용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마스크 프리딕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GT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만 이 마스크 로스텀을 적용을 해주게 되는데 이 마스크 프리딕션 로스텀은 이제 포컬 로스하고 다이스 로스 두 개 덤으로 구성이 됩니다. 포컬 로스하고 다이스 텀 로스 두 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둘 다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 처음에 이 두 가지 로스텀이 클래스 임밸런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로스텀입니다. 포컬 로스부터 설명을 드리면 왜 개선을 클래스 임밸런스를 개선을 하는 이 포컬 로스텀을 적용을 해줬냐라고 하면 저희가 이 클래스들에 대한 바이너리 마스크를 구성을 할 때 이 전체 이미지에서 어떤 한 객체에 대한 바이너리 마스크를 형성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전체 이미지에서 그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픽셀들보다는 나머지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픽셀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마스크가 클래스별로 있으면 이거를 다 합치고 보면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픽셀들의 값에 비해서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픽셀 마스크의 픽셀들 값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수가. 근데 이거를 똑같은 가중치를 줘서 학습을 하게 된다? 그러면 모델이 어쨌든 이 마스크 프리딕션이라는 거는 오브젝트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잘 해야 되는데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똑같은 가중치를 줘서 학습을 하게 되면 백그라운드의 학습에 치중이 돼가지고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을 잘 하지 못하게 됐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포컬 로스를 적용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 포컬 로스를 적용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포컬 로스가 네거티브 로그 텀 앞에 웨이 텀을 추가를 해서 하드 네거티브 익샘플에 대해서 로스를 더 줘서 학습이 잘 되게 되는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다이스 로스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임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로스입니다. 이제 로스 텀 식 자체는 자세히 이- 식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매트릭 러닝에서도 아마 다룰 거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구글링 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스크 포머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이 테이블 자체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 클래스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SATR이나 딥랩 같은 이전 모델에 비해서 전부 모두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 이 SATR보다 파라미터 수도 3분의 1가량 적고, 그 다음에 파노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DETR이나 딥랩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디스커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찍는 시점에 이미 다 하셨을 텐데, 일단 팀거제는 이 IOU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한 매트릭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IOU에 또 분명히 단점이 있고 밸리언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매트릭을 바꾸면 IOU 베이스로 막 바꾸면 어떻게 더 좋은 매트릭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드렸던 마스크 포머 이외에도 정말 많은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한번 찾아보셔서 하나를 찾아보셔서 트랜스포머가 아키텍처가 모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고 어떤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